부탁할게 차려. 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어제 기양서원 법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상주에서 발표하고 오늘은 이렇게 전례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해령대군 할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게 돼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눠드린 그 요인물을 보시면 첫머리에 성낙훈 선생이 쓴 한국 유교 사상사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냈던 그 민족문화사 대계 6권으로 기억하는데요. 앞쪽에 빠져있지만 맨 뒤에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참고문은 맨 뒤에 그쪽에 맨 마지막 그 쪽 참고문헌 가운데 7번째가 바로 이 성낙훈 선생의 한국 유교사상사라고 하는 글이 들어있는 그 책 한국문화사 대계 6권이 있는데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그 당시 원로들이 각 분야의 역사를 정말 좋은 자료를 동원해서 그렇게 정성 들여서 쓴 글이 많은데 그 중에 한국 유교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 성낙훈 선생이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분이 그 일반 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쓴 글이라서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서 여기다가 지금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뭐냐면 남명조식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조선 중기에 우리 조선 유학계의 양대 거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영남의 또 대표이기도 한데 그 퇴계 이황 선생하고 거의 맞먹는 아주 맞먹지요 뭐 거의가 아니라 두 분의 또 교육 관계도 있었고 서로 신뢰하고 뭐 그런 관계였던 걸 알 수 있어요. 퇴계 이황하고 남명조식 이 두 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대주적이기도 하고 거물들인데 그 남명조식 선생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 당시 그 유학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불만이. 무슨 불만이냐면은 이론적으로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남명이 봤을 때 그런 거죠. 이론적으로는 너무 성리학설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발 기승이냐 기발 이승이냐 줄이냐 죽이냐 어떤 것은 또 뭐 인물성 동일은 개와 사람의 성품이 같냐 다르냐 이걸 가지고 막 미세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요란하잖아요. 그 이론적으로 그렇게 천착에 들어가는 것은 잘하면서 남명 선생이 봤을 때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천은 도무지. 굉장히 유감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발언인데 이분이요.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그 이치에 대해서는 선조들이 주자 이래 선조가 다 밝혔다는 거예요. 공자 이래 주자까지.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우리는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인데 그냥 시콜콜 무슨 뭐 이발 이승이냐 기발 이승이냐 이러냐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퇴계한테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 마지막 편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학자들이 손으로는 청소하는 절차도 모르면서 입으로만 천리를 말하면서
그리고 남을 속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남명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벼슬 주어도 다 거부했습니다. 하루 올라갔다가도 명중 같은 임금 딱 살펴본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아채요. 그 옆에 있는 보조하는 대신들 보니까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뜻을 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권력 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냥 요식적인 거 있잖아요. 알아채요. 미술 발림이구나. 그리고 돌아와 버리지. 그렇게 하고 죽을 때까지 그 고향 처가가 부자라서 이제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처가가 아주 부자해가지고 돈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고고하게 살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그 호들이 빵빵 치는 그 유학자들은 그 처가 되게 번암동역 그 집에 결혼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채수 같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다 오기 때문에 고고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남명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알잖아요. 유황산이어야 유황심이라는 말, 맹자의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원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남명조식 선생이 그런 분인데 죽을 때까지 그냥 진짜 들어 앉아가지고 실천, 궁행을 하는 거예요. 뭐 주기도이냐 주리도냐 이런 데서는 별 말하는 게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그 당시 조선 유학이 지금 막 그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그 당대에 유학자들이 실천하지 않고 공론만 하고 있는 데 대한 그 질책을 했는데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누가 떠오르냐면 바로 효령대군 할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효령대군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학자가 절대 아니잖아요. 유학에 대해서 말하는 거 없잖아요. 주일은 뭐 주기설 번할 수가 없어요. 논쟁사에. 그런데 서원에 배양됐잖아요. 우리나라 천여기에 해당하는 서원 가운데 유학자가 아닌 전혀 유학하고는 거리가 먼 인물이 서원에 배양된 경우는 기양서원, 대원군 때 회출됐지만 효령대원이 모셔져 있던 기양서원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사례입니다. 아마 중국에도 없을 걸지도 몰라요. 근데 왜? 우리 집안에 산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서원들은 어제 발표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그쪽에 그 향토에 대해서 활약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발표를 했는데 거기 많은 서원들이 원래는 그 지역 모두가 존숭에 맞지 않는 유학자들, 그런 덕행도 있고 학문적으로도 업적이 있는 분들을 모시는 건데 뒤로 가면서 이게 번져가지고 집안의 욕심으로 덕행이 안 돼. 급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서원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다는 이유로 부상 띄우기 위해서 형식은 그 유림들이 부당 찍을 준 걸로 했다는데 그것도 자기네 집안에 있는 유림들이 꼬셔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서원에 유일하게 기양서원에 유학자가 아닌 효령대군을 제양했다는 것은 금방 아는 거죠. 남명이 개탄에 맞지 않았던 유학자라고 동경하지 않았잖아요. 남명은 행실이 있어야지. 실천하지 않은 유학자가 무슨 유학자라고 그 말이거든요. 거기에 대입해 보면은 효령대군은 유학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유학자보다 행실면에서 인정할 만했기 때문에
해병대군의 신주를 청건사로 이관하고 나서 텅 비어버린 기존의 그 사당을 그냥 둬둘 수가 없다. 우리 지역에서 유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이거. 그 당시 제가 알기로 그 종손이 그렇게 부자였던 것 같진 않아요. 돈 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 자발적으로 현재 발견된 게 한 20여 개 통문이 발견됐잖아요. 다른 동료 서원들에서 통문을 받아놓은 거예요. 이거 지원해야 되겠다. 이거 세워져야 된다. 기존의 그 사당을 서원으로 성격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우리가 필영대군도 모시고 양릉대군도 모셔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발의가 막 이루어져가지고 퍼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바로 실천면에서 누구보다도 유교에서 가르치는 그 덕목들을 실천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죠. 제 해석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남영조식이 실천해야 된다고 했던 덕목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는 삼강오륜, 유교니까요. 고려시대까지 지배했던 이데올로기였던 불교를 대체해서 새롭게 일어난 신유학 받아들인 거잖아요.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삼강오륜이잖아요. 삼강오륜을 다시 추각하게 되면은 효제 충신 네 글자로 추각될 수 있습니다. 삼강오륜 8개잖아요. 8개인데 더 줄이면은 효제 충신 네 글자란 말이죠. 조선시대 왕을 비롯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그 덕목 가운데 4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효제 충신이라는 거죠. 그 사실은 왕조실록을 한번 검색하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거기? 효제 충신. 지금 1쪽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삼강오륜을 더 축약한 덕목은 효제 충신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 데이터베이스 요즘에 참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정보화 시대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팁으로 그 한국 고전 번역원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딱 들어가면 첫 화면에 어딘가에 고전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항목이. 그걸 딱 누른 다음에 검색어를 뭐든 치면 됩니다. 거기다가 효령 쳐도 되고 양령 쳐도 되고 치면은 우리 고전 가운데 왕실록만이 아니라 우리 고전 가운데 양령, 효령이 뜨는 모든 기사가 다 떠요. 검색 다 뜹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효제 충신을 도대체가 조선시대 어느 기록에서 거론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거기 고전 데이터베이스 거기 들어간 다음에 효제 충신 한글 써도 됩니다. 한글 써도 됩니다. 누르면은 쫙 뜹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여기다 제시한 겁니다. 이쪽에 있는 거 보잖아요. 태종. 네? 태종. 여러분의 아버지 태종 실록 2년조에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 원자, 세자를 효제 충신 교육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밑줄 그어놨잖아요. 시학으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좌우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항상 가족에서처럼 옆에서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생이. 그래가지고 이 원자로 하여금 항상 효제 충신의 이 도리를 날마다 앞에서 강의하게 하신다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태종 임금님. 그냥 놀게 하지 마시고 원자를 옆에 항상 시약이 붙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수시로 효제 충신의 도리를 가르치게 하신다면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훈도가 되고 점점 강화가 되어서 원래는 그렇지 않은 인재를 하더라도 점점 그것이 이제 전염이 돼가지고 좋은 의미의 전염이 돼가지고 덕스러운 위가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고 국본이 우리나라가 정부해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기사가 쭉 나와요. 계속해서 효제 충신에 대한 얘기가. 왜 그랬을까요? 그게 논어의 맹자에 있는 것, 논에도 나오지만은 맹자에 있는 대테랑 제목, 유교사였기 때문에 사서에 나오는 것을 거의 오늘날 성경처럼 여겼으니까요. 거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진심장구에. 예? 임금이 한 나라에 살고 있는 군자를 등용하면 소인배가 아니라 군자, 사람다운 사람을 등용하면 편안하고 부유해지며 존귀하고 명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식과 동생들이 따라서 그분들을 따라서 본국에 삼아가지고 따라서 뒤쫓아서 효도하고 형을 공경하며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게 된다. 네? 효제 충신 원문 자체가 그렇게 되잖아요. 이걸 본받아서 이제 조선왕조에서는 정말로 그 효제 충신을 왕실에서부터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이게 민간화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간의 민화 가운데 문자도라는 거. 그 삼쪽에 나오잖아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거. 그렇죠? 글자 가지고 그림 그린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사모했으면 효자, 효제 충신. 위에 있는 게 효제 충신이잖아요. 효제 충신. 밑에는 예의 영치. 그러니까 상층만이 아니라 이제 점점 퍼져가지고 하층민들도 조선의 국민이라면 백성이라면 모두가 그렇게 살고자 했던 덕목이 바로 효제 충신인 걸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효령대군의 행적을 보면은 정말 효제 충신에 부합된다는 거죠. 우선 이분의 군호가 뭡니까? 군호는 효령입니다. 네. 군호는 언제 지어주느냐? 12살. 지금 어린이지만 그 당시에는 12살 되면은 대학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성인입니다. 성인. 이스라엘도 12살이 먹어야 성인 취급하는 거거든요. 12살 먹었을 때에 지어준 군호가 효령군입니다. 나중에 효령 대군이 된 거지만 왜 효자를 집어넣을 것 같아요? 지켜본 결과 효행스러운 게 눈에 띄었으니까 그 정체성을 부여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냥 적겠냐고 한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효자를 넣은 데는 분명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시록을 보면 정말로 해령이 괜찮을 때 유달리 그렇게 효성을 보이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시록에 다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아까운 지면인데 그 얘기를 했겠어요. 뭔가 특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봐야 되겠죠. 왕족이라고 다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군호가 효령이라는 것 자체가 이분이 효행의 실천자였다는 걸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졸기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성종대 돌아가시잖아요. 무려 9왕을 모시다가 이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때
91세를 지금도 평균 수명이 지금 잘 먹고 뭐 양치질 열심히 하고 뭐 페니실린 써가지고 염증 다 제거하고 살아가지고 지금 늘어났다고 해도 지금 80 지금 초반이잖아요. 지금 여자가 좀 더 살고 그렇잖아요. 북한은 10년가 밑으로 일찍 죽고. 근데 그때 어떻게 91세 돌아가시니까 절기를 쓰는 거예요. 사관이. 평가를 하는 거지. 이번에 인생을 딱 평가하는 거예요. 절기가. 그게 나오잖아요. 태종이 일찍이 편치 않으므로 이 보가 몸소 상약을 써서 조금도 게으르지 하지 않으니 태종이 가상히 여겨 특별히 노비를 내려줬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호가 또 주어지죠. 돌아가게 되면은 시호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정효입니다. 정효. 그렇죠? 정효는 시호 돌아가신 다음에 지어준 그 이름이 되겠고요. 근데 정효 왜 하필 정효 또 효자가 들어가는 거죠? 나오잖아요. 풀이 너그럽게 즐기며 천수를 다 누리고 고정이며 한 것을 정이라고 하고 그렇게 산 사람한테 정자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91세까지 누렸으니까. 그리고 지혜롭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효라고 한다는 거죠. 시효를 지을 때 그다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충무공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뭐 충을 쓸 때는 어떻게 되고 다 그 사례가 있어야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시효를 정이라고 해도 효가 들어간 걸 보면은 다 인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제를 이제 뭐 신방변에 제를 써도 공명제가 되는 거고 원래는 그냥 아우제자가 원래 두 가지 글자를 다 겸용했던 것 같아요. 도로도로 그러니까 아우제자로 나오는 대목이 있다 하더라도 오자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네? 원래는 글자 하나밖에 없다가 나중에 분화돼가지고 된 거니까요. 어쨌든 그 휴대주치라는 제자는 어떻게 쓰든지 그건 공경할 제자가 되는 거죠. 뭐 이 문제에 대해서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얼마나 형제간의 우애가 좋았으면 왕권이 달린 세자짜리를 양보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연례실 기술만 얘기했지만 연례실 기술 이전에 국제일기라든가 다른 분의 일기에 이미 기록들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연례실 기술에 있는 요 기록입니다. 양령도 양령이 먼저 자기 동생 충녕대군이 자기보다 탁월하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태종이 알아보기 전에 그 형인 양릉이 먼저 알아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양녕대군도 훌륭한 분입니다. 멋쟁이입니다. 멋쟁이. 한마디로 남자입니다. 남자. 나는 그런 멋쟁이 리더가 한 번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에. 네? 풍류도 알고 뭐 그래야지 않겠어요. 해병대왕 같은 것도 뭐 꼬조랑이 앉아가지고 학자품도 필요하지만 한 번쯤은 호탕하게 놀 줄도 아는 그런 관리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문무가 견뎌냈던 분입니다. 양정대군 보면 활숙이 능했고요. 경위로 사회 현판 쓰라고 태종이 왜 시켰겠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잘못 쓰게 되면 망신할 거 아니겠어요? 자신 있으니까 쓰라고 한 것이고 사신으로 파견도 하잖아요. 잘못했으면 보내겠어요?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보냈고 돌아오니까 경위로 해서 잔치 벌어주잖아요.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외교적인 활동도. 그리고 본인이 나 그만할래.
얘한테 세자한테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싫어일 수도 있겠지만 못 믿으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내가 안 해도 능히 대리로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태종이 했겠지. 태종이 보통 왕이 아닌데. 그런 점을 보면은 양녕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녕이 봤을 때 자기도 할 수 있어. 제 해석입니다. 그러나 충격만은 못해. 그렇게 된 거죠. 열려실 기술이라는 이런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이 못나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충령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이 될 만한 그런 품성이라든가 그 역량 이런 것들에 비교했을 때 나는 아니야. 내가 하게 되면 충령의 저 에너지를 발휘할 수가 없어. 그래서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극약 처방으로 아주 일탈들 행동, 유교 사회에서 일탈들 행위하면 바로 그냥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왕을 하다가도 뭐 일탈들 행위하면은 쫓겨나잖아요. 연산군도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광희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유교 사회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가족 간에 그런 효도도 못하는 그게 왕이야. 이게 딱 우리나라는 되는 겁니다. 우리만 유일하게 아직도 윤리를 따집니다. 지도자한테. 심지어는 연예인한테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상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나라인 거죠. 윤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한테. 아랫돌이 이하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프랑스 이런 데서. 아예 대놓고만 하잖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양녕대군이 알았던 거죠. 그렇게 극약처방으로 일탈된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적장자 우선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게 태종인데 해자자리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려질 기술 있는 그대로 미친 척을 한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태종이 효령대군이 딱 보니까는 자기 형이 패치자 당했거든요. 당하게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은 나잖아. 라고 했어. 원래 공부 좋아하는 분이지만 더 열심히 제왕학을 공부했겠죠. 그렇죠. 홍범도 공부 했겠죠. 그러니까 돌아가지고 야, 너 아니야. 그게 모르냐? 충령한테 가야 돼. 또 알아듣습니다. 효령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겁니다. 이 두 형이 경쟁사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충령이 대단한 인물이었겠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나도 할 수 있지만 그래요. 형님 말대로 충령이 해야 이 왕조가 초기잖아요. 그건 초기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오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정이라 오해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아니 권력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왕이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뭐 기생하고 아니 왕만 되면 뭐 3,000국녀도 올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바보 아닌 이상해. 그러잖아요. 이 말이 뭐 이걸 그냥 하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볼 때 이 열리술 기술의 이것이 야사가 아니거든요. 열리술 기술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이에요. 엄연한 역사책입니다. 근거 없이 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효령대군이 보여준 그 형제간의 우애, 형의 뜻을 또 순종하기도 하고 아우를 또 사랑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면모 같은 것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귀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사실 그 기양서원에 모시는 그 명분도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양녕대군을 모신 지덕사를 또 이렇게 숙종 때 직회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세 분의 그 우예가 바로 특히 그 왕위를 갖다가 양보해 버리는 그 동양의 전통이잖아요. 선의사상이 그게 동양 전통. 서양은 아닙니다. 그냥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으로 힘으로 쟁탈하는 것이 그 서구의 관념이라면 우리는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현인을 바탕해가지고 원래는 그 세습도 아니잖아요. 세습도 아니잖아요. 요인군 스님을 보면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홍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저 친구야 몰려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동양 선생님이 원래 그런 겁니다. 사실은 세습들은 나중에 분리된 것이죠. 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우임금을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주나라를 나중에 주나라가 거의 제국화되잖아요. 처음에는 작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원초적인 그 계기가 뭐였냐면은 주나라 초기의 왕이었던 태왕의 삼형제가 있었는데 큰 아들은 태백이고 두 번째 아들이 우중이고 세 번째 아들이 계력이었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양령, 효령, 충령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기가 막히죠. 그게 기가 막혀요. 근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세 번째 막내 계력이가 왕감이에요. 비자고 생길 수 없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이보다 작은 아들에게 자꾸 정이 더 가. 알 것 같아. 아들하고 모르는 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태백과 우중이가 아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이 우리가 아니라 막내 계력에게 왕을 돌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데 고민하시는 거지. 장남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둘이 멀리 떠나버리잖아요. 아예 그냥 기대할 수 없는 멀리 천리 밖으로 갔다 오게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미련 같잖아요. 또 뭐 다른 세력들이 와가지고 됐다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꿈도 못 꾸게 아예 그냥 천리 밖으로 갔다 오게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탁월했던 계력이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 그것이 모태가 돼가지고 막 키워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아는 주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주나라가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대 그 숙종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중국 때까지도 이 기양서원 세울 때까지 논리가 그런 겁니다. 이 양녕대군과 휴령대군의 행적은 중국의 역사에서 주나라를 잇게 한 그 태백과 우중의 조선판이다. 그런 거죠. 조선판 태백과 우중이 바로 양녕과 휴령이다. 이분이 양보했기 때문에 충령이 왕이 되어서 훈민정음 만들지 정말 역대급 문화 군주잖아요. 노비 문제, 노비에게 휴가를 주다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장영실을 발탁해가지고 또 하게 하고 위가 똑똑해야 발탁하는 것이지 위가 똑똑하지 못하면 뭐 그물이 하다가 그냥 뭐 망하는 거예요. 워낙 탁월하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인물을. 노비 출신이라고 하면 없다 이거죠. 노 실력 있잖아. 발탁하는 거예요. 역사에는 과정이 없지만 그때 만약에 양령이
욕심 내가지고 아니 14년 동안 세자 했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사고를 안 쓰면 됩니다. 자동 빵으로 그냥 되는데 그냥 막 사고를 쳐가지고 회사 당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회령도 하고 싶지만 꼭 누르고 그 엘리베이터 틀에 있는 것처럼 막 북을 막 떠들면서 그게 무슨 갈등을 일으키는 거지. 하고 싶은데 자기를 비우려는 과정 아니겠어요. 처절하잖아요. 그게 권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결단을 내드렸기 때문에 탁월한 총명이 세 번째 아들이지만 왕이 되어서 정말 유감없이 더 고마워서 형들이 양보해준 자리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아니 형들이 양보한 건데 더 잘해야지 하다 보니까 원래 타고난 재주도 있는데다가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시대를 열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도대체 500년까지 가는 세계 역사에 드물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흔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 앞에 뭐 1000년 그렇게 갔으니까 고구려 말도 700년 갔다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꿈도 못 꾸는 얘기죠. 뭐 중국은 다 뚱뚱 봐야 막 한 나라가 따져보니까 300년, 300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전부 다 이따 금방 없어지고 그다음에 진치와 같은 것들은 뭐 50년이 안 되나? 그냥 감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조선 왕조가 500년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것들이 앞에 딱 한번 받쳐놓기 때문에 그 모범이 있잖아요. 모범. 세종을 보라.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왕들도. 다 아니까. 아무리 못해도 거기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오래오래 간 것이 아니겠는가 문제도 많았지만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 두 분의 공적이 있어서 유림들도 또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서 그렇게 정권사들 소개하고 또 기양서원도 거기서 유림들의 자발적인 뜻이 모아서 인정할 수가 있겠죠. 뭐 그 밖에도 우애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것이 바로 4쪽에 있는 그 대목입니다. 이 졸리기에 나오는 대목인데 이것도 세종께서 우애가 지극히 돋아와서 늘 그 집은 말이 효령대군 집입니다. 그 집에 거둥하여 함께 이야기하였는데 마침내 저녁이 되어서야 파곤하였다. 저는 이 대목이면서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세상에 이분이 은퇴한 다음 얘기도 아니잖아요. 군왕으로 현직에 있는 그 세종대왕이 자기 형 집에 가가지고 밤이 되어서야 둘이 아무 얘기가 끝이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뭔 얘기였어요? 두 분의 이 우애가 지극하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못 있습니다. 안 그래요? 못 있는 거예요. 지겨워서 못 있어요. 얼마나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그리고 동생은 형을 또 믿고 따르기 때문에 거기서 특정에 대한 얘기도 많이 오고 가고 했겠죠. 저는 그래서 아마 제가 소설 쓴다면 이 대목 그때 하루 종일 무슨 얘기했을까? 그때 고민을 다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보급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교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불교 번역을 또 그때 하기를 맘먹어가지고 일반인들도 알아먹을 수 있도록 불경 언어 작업에 그렇게 이분이 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고 또 불교와의 관계도 해동도 신불교적이잖아요. 우리가 유교만 갖고는 될 수가 없다. 영혼의 문제라든가 내세 문제 같은 것들은 유교 문맥에는 없지 않냐. 불교는 있으니까 그것을 함께 상부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래 불교에 관심이 있던 조령으로서는 더 내가 할 일은 그런 것이겠다 싶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왕자로서의 모든 특권, 재물 이걸 다 풀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불사를 일으켜서 거기에 민중들이 와서 거기서 마음을 위로받게 하고 힐링받게 하고 또 떨어져가는 절들 중수해주고 건축해주고 그렇게 해서 유교 국가지만은 그런 문화적인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했을 텐데 그게 바로 세종과의 그런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젖지 않았겠나 뭐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저희도 그 우예가 정말 아름다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정말 아름다운 대목입니다. 나중에 기양서원이 복원이 된다면은 어쩌면은 이분들의 모범이 있으니까 그 형제간에 불목하다가 여기 와서 이런 스토리텔링 같은 걸 들으면서 저절로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콘텐츠를 많이 거기서 만들어 놔야 기양성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뭐 1년에 한두 번 뭐 재앙지낸다고 되겠어 역격적인 얘기죠. 뭐 집안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소원이라는 더군다나 교육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아주 이게 기록이 다 남아있으니까 이걸 극대화해서 영상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참 좋은 선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시간이 아이고 2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 충! 충의 시절 충. 원래 현대군께서는 공식적인 뭐 관직을 받은 일은 없지 않겠어. 왕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미 나왔지만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NGO처럼 비정부기구 활동처럼 이분은 공식 직함은 거의 없었지만은 실제로는 누구도 하지 못했던 아까 불교와의 관계 있잖아요. 유물이 조화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라든가 또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향화 하동 지역에 향을 갖다 56조 악행 선행 딱 구분해가지고 지방 정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내려가는 거 아니라 아래부터 올라가는 행정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제시한 거잖아요. 이런 일들 누구보다도 정말 충을 다한 분이 아니겠나 시켜서가 아니라 거의 자발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효제 충신 중에 덕목을 정말 몸소 실천했던 사례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이분의 그 행실면에서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많이 있잖아요. 세계 10위권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 그런 그 문제와 관련지어서 봤을 때 효령대군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문화다원주의와 또 하나는 혈연중심주의, 학연중심주의를 극복한 측면이라는 거죠. 문화다원주의는 이미 나왔습니다. 유교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불교라고 하는 내세와 영혼을 다루는 그런 부분까지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교 당시 유교 사회가 한쪽으로 극단화되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생각해본다는 거죠. 오직 온화한 이데올로기만 맞다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나머지는 배척하게 되잖아요. 그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슬람권 되는 거예요. 이슬람권 뭐 시아파, 수니파 같은 유학을 가도요. 시아파하고 수니파는 밥도 안 먹는데요. 원수래요.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는 뭐 불교 신자하고 같이 밥 먹잖아요. 이슬람교는요. 시아파하고 수니파 같은 유학 갔어요. 미국에. 상종하지 않는데요. 자기 시아파만 맞고 수니파는 틀린 아니 어떻게 그래서
하나는 그냥 혈통대로 가자는 것이고 리더를, 하나는 그 덕이 있는 사람. 아니 덕이 있다고, 아니 혈통이 있다고 반드시 우수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때 봐가지고 좀 선택할 일이지, 그게 그냥 배척하고 그렇게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유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만 올인하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나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못 살겠다는 거지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사회입니까?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배제하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서로의 절장보단 단점은 벌고 장점은 취하고, 서로 그런 것이죠. 불완전한 존재인데 무슨 이데올로기든지 완전한 건 없지 않겠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 결국은. 이렇게 봤을 때 여전히 이 효영대군이 보여줬던 문화다원주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좀 그렇습니다. 세계가 우리 민족만, 우리 종족만 큰일 납니다. 우리 종교만 큰일 납니다. 자본주의도 지금 약점이 있어가지고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공산주의도 물론 망하기 때문에 중국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하다가 다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모든 게 진실이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가 현행중심주의, 학연중심주의를 극복했다는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령대군은 전준 이씨 집안에서만의 인물이 아닙니다. 한 행동을 보면 벗어난 거예요. 진짜 왕자 같게 법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수족제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여성들까지도, 여성들 참여하게 하고 더 천민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즐기거든요. 그는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학연 떠나버려요. 우리가 서원 문화가 세계문화유산 됐지만은 거기 지금 숨겨져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폐단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오죽하면 그 회파를 하라고 했겠어요. 끼리끼리 한다니만, 끼리끼리, 집안끼리, 자기네 학통끼리만 나머지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대부분이. 철저히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 잘한 건 아닌데 그런 부분도 있다고. 왜 대부분이 회파라고 했을까? 너무 끼리끼리 노니까. 자기네 스승 계열만 그냥 오른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당쟁에 막 원상이 돼버린 성능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쌓아놓고, 특히 그 기득권층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안식을 제공하는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 예수교회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행동 비슷해요.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만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예수가 그러잖아요. 욕도 많이 먹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피형동이 그렇다니까요. 기득권층 찾아간 게 아니에요. 무시받잖아요. 불기도 얼마나 미약합니까? 꺼져가는 등불이지. 꼭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자들 무시받는데 여자들도 오라는 거죠. 거기 와서 놀으라는 거죠. 수력제 지낼 때. 하층민들 오라는 거죠. 먹여주고. 다 따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정신 같은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효령대군의 이제 그 후손들인데, 이런 정신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모델을 삼아가지고 자기 주어진 영역에서 하면은 효령대군 자손답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말은 효령대군 자손이라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바로 바뀌었다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주제의 지절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신 강사님께 차려 경례 수고하셨습니다.